며느리야, 네가 이 집에서 나가든지 아니면 재산을 포기하든지 둘 중 하나를 선택해라. 시어머니의 차가운 목소리가 방안을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평생을 모신 시어머니가 갑자기 며느리를 내쫓으려 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남편이 남긴 막대한 재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지혜로운 며느리는 알고 있었습니다. 진짜 유언장은 따로 숨겨져 있다는 것을. 탐욕이 부른 고부의 전쟁, 그리고 한 여인의 지혜가 밝혀낸 진실.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영상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다음 이야기도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옛날 어느 마을에 대대로 농사를 지으며 큰 부를 쌓아온 박씨 가문이 있었습니다. 가문의 가장이었던 박만석은 평생을 땀 흘려 일하며 논밭 100마지기와 기와집 5채, 그리고 산더미 같은 곡식을 모은 마을 최고의 부자였습니다. 박만석에게는 아내 홍씨와 하나뿐인 아들 박준수가 있었었고, 홍씨는 젊었을 때부터 성정이 강하고 재물에 대한 집착이 유난히 심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녀는 남편이 밖에서 돈을 벌어오면 한 푼도 남기지 않고 곳간에 쌓아두었으며, 곳간 열쇠는 평생 자신의 허리춤에 차고 다닐 정도로 재산 관리에 철저했습니다. 아들 박준수는 아버지를 닮아 심성이 곱고 착한 청년이었는데 25살이 되던 해에 인근 마을의 양반 집안 딸인 이 씨와 혼인을 했습니다. 새 며느리 이 씨는 비록 몰락한 양반 집안 출신이었지만 글을 읽을 줄 알았고 예의 바르고 부지런하며 시부모를 극진히 모시는 효부였습니다. 처음 몇 년간은 시어머니 홍씨도 며느리 이 씨를 나쁘지 않게 생각했죠. 며느리가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집안일을 도맡아 하고 시부모에게 항상 공손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홍씨의 마음 한구석에는 며느리에 대한 경계심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혹시라도 며느리가 재산에 욕심을 내는 것은 아닐까 하는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았습니다. 세월이 흘러 박만석이 60을 넘기자 건강이 급격히 나빠지기 시작했는데, 오랜 세월 무리하게 일한 탓에 허리와 다리가 아파 거동이 불편해졌습니다. 이 씨는 시아버지의 병수발을 정성껏 들었죠. 새벽마다 일어나 따뜻한 물로 시아버지의 몸을 닦아드리고 약을 달여 올렸으며, 밤중에도 시아버지가 기침하시면 벌떡 일어나 등을 두드려 드렸습니다. 어느 날 박만석은 아내 홍씨를 불러 조용히 말했어요. 여보, 나는 이제 오래 남지 않은 것 같소. 그동안 내가 모은 재산을 아들과 며느리에게 공평하게 나누어주고 싶은데 당신 생각은 어떻소? 홍씨는 남편의 말에 깜짝 놀란 얼굴로, 여보, 며느리에게까지 재산을 나눠준다는 것은 무슨 말씀이십니까? 며느리는 아들이 데려온 식구일 뿐이고 재산은 당연히 아들과 저에게 물려줘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박만석은 고개를 저으며 아내의 생각이 잘못되었다고 말했어요. 며느리 이 씨는 나를 친아버지처럼 모셨고 병수발까지 들어주었으니 당연히 재산을 나눠줘야 하오. 내가 유언장을 작성할 터이니 당신은 내 뜻을 따르시오. 홍 씨는 남편의 결정에 분노했지만 겉으로는 내색하지 않았죠. 속으로는 절대로 며느리에게 재산을 나눠줄 수 없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그녀는 밤낮으로 며느리를 어떻게 하면 집에서 내쫓을 수 있을까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가 하는 모든 행동을 트집 잡을 거리로 여기며 감시의 눈초리를 보냈습니다. 며칠 뒤 박만석은 마을의 훈장을 불러 유언장을 작성했는데, 거기에는 재산의 절반은 아들 박준수에게, 그리고 나머지 절반은 며느리 이 씨에게 물려준다는 내용이 명확히 적혀 있었습니다. 유언장에는 며느리 이 씨가 자신을 친아버지처럼 극진히 모셨고 병수발을 들어준 효성이 지극했기에 이런 결정을 내렸다는 이유도 함께 적혀 있었습니다. 박만석은 유언장을 작성한 뒤 훈장에게 부탁했는데, 훈장님, 이 유언장을 당분간 훈장님 댁에 보관해 주시겠습니까? 제가 세상을 떠난 뒤에 제 며느리가 찾아가면 그때 건네주시기 바랍니다. 훈장은 박만석의 뜻을 알아차리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박만석이 아내의 탐욕스러운 성품을 잘 알고 있었고, 자신이 죽은 뒤 아내가 며느리를 괴롭힐 것을 예견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훈장은 유언장을 소중히 간직하겠다고 약속했어요. 박만석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날 밤 박만석은 며느리 이 씨를 조용히 불러 며느리야, 내가 너에게 중요한 말을 하나 하겠다. 내가 세상을 떠나면 내 시어머니가 너를 괴롭힐 것이니 그때는 마을의 이 훈장님을 찾아가거라. 이 씨는 시아버지의 말씀에 고개를 갸우뚱했지만 깊이 묻지 않았어요. 시아버지께서 무언가 준비를 해두신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공손히 고개를 숙이며 아버님의 말씀을 명심하겠다고 대답했죠. 시아버지는 며느리의 손을 꼭 잡으며 고맙다는 말을 남겼습니다. 며칠 뒤 박만석은 눈을 감았습니다. 임종 순간까지 며느리 이 씨와 아들 박준수가 곁을 지켰습니다. 홍 씨는 남편의 임종을 지켜보면서도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았죠. 오히려 이제 재산을 자신이 완전히 차지할 수 있다는 생각에 마음이 들떴고 장례가 끝나면 당장 며느리를 어떻게 처리할지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장례를 치르는 3일 동안 며느리 이 씨는 눈물로 밤을 지새우며 시아버지의 영전을 지켰는데 그녀는 친아버지를 잃은 것처럼 슬퍼하며 한 끼도 제대로 먹지 못했어요. 상주로서 조문객들을 맞이하면서도 눈물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반면 시어머니 홍 씨는 장례 내내 무표정한 얼굴로 조문객들을 맞이했습니다. 눈물을 흘리는 척했지만 그녀의 눈빛에는 슬픔보다는 재산을 차지할 수 있다는 안도감과 계산적인 냉정함만이 가득했습니다. 장례를 마친 다음 날 홍 씨는 며느리 이 씨를 안방으로 불렀는데 그녀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며느리야, 이제 장례도 끝났으니 우리 집안의 재산 정리를 해야겠구나. 내가 이 집안의 어른이니 앞으로 모든 것은 내 뜻대로 할 것이다. 이 씨는 시어머니의 변한 태도에 놀랐지만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어머님, 아버님께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셨습니까? 아버님의 뜻대로 재산을 정리하는 것이 도리가 아니겠습니까? 홍 씨는 며느리의 말에 얼굴이 굳어지며 눈빛이 사납게 변했어요. 무슨 유언? 내 남편은 나에게 모든 것을 맡긴다고 했다. 네가 감히 유언을 운운하며 재산을 탐한다는 것이냐? 이 씨는 시어머니의 거짓말을 알아챘지만 참고 시아버지께서 이 훈장님을 찾아가라고 하신 말씀이 떠올랐고 지금은 때가 아니라는 것을 직감적으로 느꼈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숙이며 조용히 대답하고 어머님, 제가 잘못 생각했습니다. 어머님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홍 씨는 며느리가 순순히 물러서자 속으로 쾌재를 불렀습니다. 역시 며느리 따위는 시어머니를 당해낼 수 없다고 생각하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녀는 곧바로 며느리에게 새로운 명령을 내렸죠. 며느리야, 내일부터 너는 사랑채로 옮겨 살아라. 안채는 내가 쓸 것이니 네가 있을 자리가 아니다. 이 씨는 평생을 시부모를 모시며 살아온 공간인 안채에서 쫓겨난다는 것이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이 억울하고 분했지만 시아버지의 당부를 믿으며 참았습니다. 그녀는 남편 박준수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서방님, 제가 사랑채로 옮기겠습니다. 어머님의 뜻을 거역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박준수는 어머니의 처사가 부당하다고 생각했지만 평생 어머니에게 순종하며 살아온 탓에 감히 반박하지 못했는데 그는 아내의 손을 잡으며 미안하다는 말만 되풀이했고 이 씨는 남편을 위로하며 괜찮다고 말했지만 속으로는 눈물을 삼키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짐을 꾸려 사랑채로 옮겼는데 안채에서 사랑채로 가는 길이 평소보다 몇 배는 멀게 느껴졌습니다. 이 씨의 마음은 서러움과 분노로 가득 찼지만 그녀는 꾹 참으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며칠 뒤 홍 씨는 아들 박준수를 불러 충격적인 말을 꺼냈습니다. 준수야, 네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나에게 모든 재산을 내가 관리하라고 하셨다. 앞으로 이 집안의 재산은 내가 다 맡을 것이니 너는 그저 농사나 열심히 지어라. 박준수는 아버지의 뜻이 그러했는지 확신할 수 없었지만 어머니의 말을 의심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어머님의 뜻을 따르겠다고 대답했습니다. 홍 씨는 아들이 순순히 따르자 안심했어요. 이제 며느리만 집에서 내쫓으면 모든 재산을 자신이 완전히 차지할 수 있다고 생각하며 다음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날 밤 이 씨는 남편에게 시아버지의 마지막 말씀을 전했어요. 서방님, 아버님께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저에게 이 훈장님을 찾아가라고 하셨습니다. 아마도 아버님께서 무언가를 준비해 두신 것 같습니다. 박준수는 아내의 말에 희망을 품었죠. 아버지께서 분명 유언장을 남기셨을 것이라고 생각했고 내일 당장 이 훈장님을 찾아가 보자고 아내를 격려했습니다. 하지만 이 씨는 고개를 저으며 아직은 때가 아니라고 말했죠. 서방님, 지금 훈장님을 찾아가면 어머님께 들킬 것입니다. 조금만 더 기다리며 때를 보겠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홍 씨는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했어요. 그녀는 며느리에게 온갖 힘든 일을 시키며 괴롭혔고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쉴 틈 없이 일을 시켰습니다. 밥상도 형편없는 것으로 내주며 구박했습니다. 이 씨는 모든 구박을 묵묵히 견뎌냈습니다. 그녀는 시어머니의 학대를 참으며 언젠가 진실이 밝혀질 날을 기다리며 밤마다 시아버지의 영정 앞에서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느 날 홍 씨는 마을 사람들 앞에서 며느리를 흉을 보았죠. 우리 며느리는 시아버지 장례도 제대로 치르지 못하고 울기만 했다며 큰 소리로 비난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홍 씨의 말을 듣고 수군거렸지만 며느리 이 씨가 얼마나 효성스러운지 알고 있던 사람들은 시어머니의 행동이 이상하다고 느꼈어요. 혹시 재산 때문에 며느리를 괴롭히는 것이 아니냐는 소문이 마을에 조금씩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씨는 시어머니의 모욕을 듣고도 아무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마을 사람들 앞에서 더욱 공손하게 행동하며 시어머니를 모셨고 시어머니가 시키는 모든 일을 묵묵히 해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 씨의 인내심과 효성에 감탄했으며 저런 며느리를 저렇게 대하다니 홍 씨 마님이 너무하신다는 말들이 들리기 시작했고 이 씨의 편을 드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났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홍 씨는 마침내 결정적인 한마디를 했습니다. 며느리야, 너는 이제 이 집에서 나가는 것이 좋겠다. 네가 여기 있으면 우리 집안의 재산만 축낼 뿐이니 네 친정으로 돌아가거라. 이 씨는 시어머니의 말에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죠. 이제는 시아버지께서 남기신 진짜 유언장을 찾아야 할 때가 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녀는 남편 박준수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서방님, 이제 이 훈장님을 찾아가야 할 것 같습니다. 아버님께서 분명 무언가를 남기셨을 것입니다. 박준수는 아내와 함께 이 훈장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두 사람의 발걸음은 무거웠지만 마음속에는 희망이 싹트고 있었습니다. 훈장은 두 사람을 보자마자 이미 알고 있었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이며 방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한 표정으로 책장 깊숙한 곳에서 낡은 봉투 하나를 꺼내들었습니다. 훈장은 봉투를 이 씨에게 조용히 건네며 박만석 어르신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이것을 며느리에게 전해달라고 하셨네. 이것이 진짜 유언장이니 잘 보관하고 때가 되면 마을 사람들과 관가 앞에서 공개하게나. 이 씨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받아 펼쳐보았죠. 거기에는 시아버지의 친필로 쓰인 유언장이 고스란히 남아있었고 재산의 절반은 아들 박준수에게 나머지 절반은 며느리 이 씨에게 물려준다는 내용이 명확히 적혀 있었습니다. 유언장에는 며느리 이 씨가 친딸처럼 자신을 극진히 모셨고 병수발을 들며 효성을 다했기에 이런 결정을 내렸다는 이유도 함께 적혀 있었습니다. 마지막에는 아내 홍 씨의 탐욕을 경계하라는 당부의 말까지 적혀 있었습니다. 이 씨는 유언장을 읽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시아버지께서 자신을 이토록 생각해 주셨다는 것이 감격스러웠죠. 동시에 시아버지께서 시어머니의 본성을 이미 알고 계셨다는 것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박준수도 아버지의 유언장을 보며 눈시울이 붉어졌죠. 아버지께서 아내를 얼마나 아꼈는지를 새삼 깨달았고 어머니의 탐욕에 대해 깊은 실망감을 느꼈습니다. 훈장은 두 사람을 위로하며 조언을 건넸습니다. 이제 이 유언장을 가지고 마을의 유지들을 모으고 관가에 고하여 정당한 재산을 돌려받아야 하네. 홍 씨 마님의 행동은 남편의 유언을 거역한 것이니 마땅히 바로잡아야 할 것이네.
이 씨는 혼장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시어머니를 고발한다는 것이 며느리로서 차마 하기 어려운 일이었지만 시아버지의 뜻을 저버릴 수도 없었고 무엇보다 이대로 있다가는 정말로 집에서 쫓겨날 것이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남편을 바라보며 결심을 굳힌 듯이 서방님, 아버님의 뜻을 바로 세우는 것이 진정한 효도입니다. 저는 관가에 가서 이 일을 바로잡겠습니다. 박준수는 아내의 결단에 힘을 얻어 그동안 어머니에게 순종하며 살아온 자신을 부끄러워했고 이제는 아내를 지키고 아버지의 유언을 지켜야 한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는 아내의 손을 꼭 잡으며 부인, 내가 당신 곁에 있겠소. 함께 아버지의 뜻을 지켜냅시다. 다음 날 아침 이 씨와 박준수는 유언장을 들고 마을의 유지들을 찾아다니며 증인이 되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미 홍 씨의 탐욕스러운 행동에 대해 좋지 않게 생각하고 있었기에 흔쾌히 동의했습니다. 마을의 이장과 몇몇 어른들이 함께 관가로 향하기로 했습니다. 이 씨는 그들의 도움에 깊이 감사하며 고개를 숙였고 마을 사람들은 저런 효부를 괴롭히는 것은 천벌을 받을 일이라며 홍 씨를 비난했습니다. 소식을 들은 홍 씨는 며느리가 관가로 간다는 말에 처음에는 코웃음을 쳤죠. 고작 며느리 주제에 시어머니를 고발한다는 것이 우습다고 생각했어요. 관가에서도 자신의 편을 들어줄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마을의 유지들까지 며느리 편을 든다는 소식을 듣자 얼굴이 굳어지기 시작했어요. 혹시라도 남편이 진짜 유언장을 남긴 것은 아닐까 하는 불안감이 엄습했고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하며 초조해했습니다. 관가에 도착한 이 씨는 사또 앞에 무릎을 꿇고 사연을 호소하기 시작했어요. 사또, 소녀의 시아버지께서 돌아가시며 유언장을 남기셨는데 시어머니께서 그 유언을 거역하고 소녀를 집에서 내쫓으려 하고 있사옵니다. 이것이 시아버지께서 남기신 진짜 유언장이오니 부디 살펴주시옵소서. 사또는 유언장을 받아들고 찬찬히 살펴보고 글씨체가 박만석의 것이 맞았고 도장 또한 그가 평소 사용하던 것이었습니다. 내용도 합리적이고 정당했습니다. 사또는 이 훈장과 마을 유지들에게 이 유언장이 진짜가 맞는가? 박만석이 직접 작성한 것이 확실한가? 이 훈장이 앞으로 나서서 증언했습니다. 사또, 이 유언장은 박만석 어르신께서 제 앞에서 직접 작성하신 것이 틀림없사옵니다. 저는 그날 현장에서 이 유언장이 작성되는 것을 목격했으며 박만석 어르신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며느리에게 전해달라고 부탁하셨사옵니다. 마을 유지들도 일제히 증언했는데 박만석 어르신은 평소 며느리 이 씨를 친딸처럼 아꼈고 며느리의 효성이 지극했기에 재산을 나눠주려 했다는 것을 마을 사람들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또한 홍씨 마님이 장례가 끝나자마자 며느리를 괴롭히고 집에서 내쫓으려 한다는 소문도 온 마을에 퍼져 있었죠. 사또는 이 모든 증언을 듣고 진실을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사또는 즉시 홍 씨를 잡아들이라고 명령했습니다. 포졸들이 박 씨 집안으로 달려가 홍 씨를 관가로 데려왔습니다. 홍 씨는 포승줄에 묶여 끌려오면서도 여전히 당당한 척했지만 관가 마당에 며느리와 마을 유지들이 모두 모여있는 것을 보자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어요. 자신의 계획이 완전히 무너졌다는 것을 직감했고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사또는 홍 씨를 끌어안치고 엄하게 물었어요. 홍 씨, 네 남편 박만석이 남긴 유언장이 여기 있다. 재산의 절반은 아들에게, 나머지 절반은 며느리에게 준다고 명확히 적혀 있는데 네가 이 유언을 거역하고 며느리를 괴롭혔다는 것이 사실이냐? 홍 씨는 순간 변명을 늘어놓으려 했어요. 사또, 그것은 가짜 유언장입니다. 제 남편은 돌아가시기 전에 저에게 모든 재산을 맡긴다고 하셨사옵니다. 며느리 따위에게 재산을 줄 리가 없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이 훈장이 다시 한번 단호하게 증언했어요. 홍씨마님, 거짓말을 그만두시오. 제가 박만석 어르신이 이 유언장을 작성하시는 것을 직접 목격했고 어르신께서는 마님의 탐욕을 걱정하시며 유언장을 제게 맡기셨소. 마님이야말로 남편의 뜻을 거역하고 며느리를 학대한 것이 아니시오. 마을 유지들도 일제히 홍 씨를 비난하며 증언했는데 홍씨 마님은 장례가 끝나자마자 며느리를 안채에서
쫓아내고 온갖 구박을 했으며 급기야 집에서 내쫓으려고까지 했다는 것을 마을 사람들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관가 마당에 모인 구경꾼들도 웅성거리며 홍 씨의 탐욕을 손가락질했고 저런 어미가 어디 있느냐, 며느리가 그토록 효성스러운데 재산 욕심에 눈이 멀어 괴롭혔으니 천벌을 받을 것이라는 말들이 쏟아졌습니다. 홍 씨는 자신의 죄가 만천하에 드러나자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는데 그녀의 얼굴은 수치심으로 새빨개졌고 떨리는 목소리로 며느리에게 용서를 구하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야, 내가 잘못했다. 내가 욕심에 눈이 멀어 너를 괴롭혔구나. 제발 이 늙은이를 용서해다오. 이 씨는 시어머니의 사과를 듣고도 표정을 바꾸지 않았죠. 그녀는 시어머니가 진심으로 뉘우치는 것인지 아니면 벌이 두려워 거짓으로 사과하는 것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며느리로서 도리를 지키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사또, 소녀는 시어머니를 벌하고 싶은 마음은 없사옵니다. 다만 시아버지께서 남기신 유언대로 재산을 바로잡아 주시기만 바랍니다. 사또는 이 씨의 관대함에 감탄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며느리, 내 효심과 인내가 가상하구나. 하지만 홍 씨의 죄를 가볍게 넘길 수는 없으니 남편의 유언을 거역하고 며느리를 학대한 죄로 곤장 30대를 치도록 하겠다. 관가 마당에서 홍 씨는 곤장을 맞으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녀의 비참한 모습을 본 마을 사람들은 탐욕의 끝이 얼마나 처참한지를 똑똑히 목격했습니다. 며느리 이 씨는 차마 시어머니가 곤장 맞는 모습을 볼 수 없어 고개를 돌렸는데 그녀의 눈에는 복잡한 감정이 교차했고 시어머니를 미워할 수도 그렇다고 완전히 용서할 수도 없는 착잡한 마음이었습니다. 곤장을 맞고 난 홍 씨는 포졸들의 부축을 받아 간신히 일어났는데 그녀의 다리는 피멍이 들어 퉁퉁 부어올랐고 무엇보다 온 마을 사람들 앞에서 당한 치욕이 그녀의 자존심을 산산조각 냈습니다. 사또는 최종 판결을 내렸습니다. 홍 씨는 앞으로 재산 관리에서 손을 떼고 박만석의 유언대로 재산의 절반은 며느리 이 씨에게 돌려주도록 하라. 만약 다시 며느리를 괴롭히면 더 큰 벌을 내릴 것이다. 집으로 돌아온 홍 씨는 방 안에 틀어박혀 며칠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곤장 맞은 상처보다 마을 사람들 앞에서 망신당한 수치심이 더 컸고 평생 군림하며 살았던 자신이 며느리에게 무릎을 꿇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아들 박준수가 어머니 방을 찾아가 문안을 드렸지만 홍 씨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천장만 바라보며 한숨만 내쉬고 자신의 탐욕이 이런 결과를 불러왔다는 것을 뒤늦게 깨달았지만 이미 모든 것이 늦어버린 뒤였습니다. 며느리 이 씨는 시어머니가 방에서 나오지 않자 걱정이 되어 문 밖에서 조용히 말을 건넸는데 어머님, 소녀가 식사를 가져왔사옵니다. 몸조리를 잘하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홍 씨는 며느리의 목소리를 듣고 눈물이 흘렀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괴롭혔던 며느리가 여전히 자신을 챙기는 것이 믿기지 않았고 부끄러움과 미안함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며느리야, 문 밖에 두고 가거라. 네 얼굴을 볼 면목이 없구나라고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이 씨는 밥상을 문 밖에 놓고 물러났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시어머니를 원망하는 마음과 동시에 며느리로서의 도리를 지키고 싶은 마음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남편 박준수는 아내의 손을 잡으며 위로했는데 부인, 당신의 인내와 효심이 결국 모든 것을 바로잡았소. 아버지께서 하늘에서 흐뭇하게 보고 계실 것이오. 며칠이 지나자 홍 씨는 마침내 방에서 나왔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예전의 거만함과 탐욕스러운 기색이 사라지고 초췌하고 늙은 노파의 모습만 남아있었습니다. 그녀는 며느리 이 씨 앞에 무릎을 꿇고 진심으로 사과했습니다. 며느리야, 내가 정말 잘못했다. 내가 욕심에 눈이 멀어 네가 얼마나 효성스러운지도 모르고 괴롭혔구나. 이 늙은이를 용서해다오. 이 씨는 시어머니가 무릎을 꿇는 것을 보고 깜짝 놀라 얼른 부축했습니다. 어머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소녀가 어찌 시어머니를 꿇어앉히겠습니까? 어머님
아버님께서 건강하시고 편안하신 것이 소녀의 바람입니다. 홍 씨는 며느리의 말에 눈물을 흘리며 고마워했습니다. 자신이 저지른 잘못에 비하면 며느리의 관대함이 너무나 큰 은혜로 느껴졌고, 이제야 남편이 왜 며느리에게 재산의 절반을 물려주려 했는지를 깨달았으며, 며느리야, 앞으로는 내가 제대로 된 시어머니가 되도록 노력하마. 나를 다시 한번 믿어다오라고 약속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홍 씨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며느리를 괴롭히거나 재산에 집착하지 않았고, 며느리가 하는 일을 돕고 손주들을 돌보며 조용히 여생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홍 씨의 변화를 보며 놀라워했습니다. 역시 사람은 고통을 겪어야 깨닫는다더라. 늦었지만 뉘우쳤으니 다행이라는 말들이 들렸고, 홍 씨는 마을을 다닐 때마다 고개를 숙이며 지난날의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 씨는 시아버지의 유언대로 재산의 절반을 물려받았습니다. 그녀는 그 재산으로 마을의 가난한 이웃들을 도왔고, 흉년이 들었을 때는 곡간을 열어 쌀을 나누어 주었으며, 과부와 홀로 사는 노인들에게는 특별히 더 많은 도움을 주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 씨의 선행을 칭송하며 저런 며느리를 둔 집안은 대대로 복을 받을 것이라고 입을 모았고, 이 씨의 명성은 인근 마을까지 퍼져나갔으며 다른 며느리들의 귀감이 되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이 씨와 박준수 사이에는 아들과 딸이 태어났는데, 홍 씨는 손주들을 무척 아꼈고 손주들에게 할머니가 저지른 잘못과 며느리의 효심에 대해 들려주며, 탐욕은 가문을 망치지만 효와 인내는 가문을 일으킨다는 교훈을 가르쳤습니다. 손주들은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으며 자랐습니다. 어머니 이 씨의 지혜와 인내심을 본받으며 자랐죠. 박 씨 가문은 점점 더 화목하고 번영하는 집안이 되어갔습니다. 어느 해 가을, 마을에 큰 잔치가 열렸습니다. 이 씨가 마을을 위해 서당을 지어 아이들에게 글을 가르치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 씨의 은덕에 감격했고, 잔치 자리에서 이 씨를 칭송하며 축하했으며, 홍 씨도 며느리의 손을 잡고 함께 잔치에 참석했습니다. 사람들은 고부가 화목하게 지내는 모습을 보며 흐뭇해했습니다. 잔치가 끝난 뒤 홍 씨는 며느리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며느리야, 내가 너를 괴롭혔던 지난 날들을 생각하면 아직도 부끄럽고 미안하구나. 네가 나를 용서해주고 여전히 며느리의 도리를 다해주니 이 늙은이가 얼마나 고마운지 모르겠다. 이 씨는 시어머니의 손을 꼭 잡으며, 어머님, 이제 그런 말씀 마십시오. 저희는 한 가족이고 아버님께서 하늘에서 저희가 화목하게 지내는 것을 보시며 흐뭇해하실 것입니다. 세월이 더 흘러 홍 씨가 팔순을 맞이하는 날이 왔습니다. 이 씨는 성대한 잔치를 열어 시어머니의 팔순을 축하했습니다. 온 마을 사람들이 모여 홍 씨의 장수를 축하했고, 홍 씨는 잔치 자리에서 눈물을 흘리며, 여러분, 제가 욕심에 눈이 멀어 며느리를 괴롭혔던 지난날을 여러분 앞에서 다시 한번 사과드립니다. 며느리의 효심과 인내가 이 늙은이를 깨우쳤고, 덕분에 이렇게 가족과 화목하게 늙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홍 씨의 고백을 듣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한때 탐욕스럽고 냉정했던 홍 씨가 이토록 변했다는 것에 감동했고, 이 씨의 인내와 관대함이 시어머니를 변화시켰다는 것에 박수를 보냈습니다. 이 훈장도 자리에서 일어나 말했습니다. 박만석 어르신께서 남기신 유언은 단순한 재산 분배가 아니었네. 며느리의 효심을 시험하고 아내의 탐욕을 깨우치며 결국 이 가문이 화목하게 되기를 바라신 것이었네. 그날 밤 이 씨는 남편과 함께 시아버지의 산소에 올라 묘 앞에 무릎을 꿇고 감사의 절을 올렸습니다. 아버님, 아버님께서 남기신 유언 덕분에 저희 가족이 이렇게 화목하게 살고 있습니다. 어머님도 변하셨고 저희도 행복하게 살고 있으니 부디 편히 쉬소서. 박준수도 아버지께 감사를 전했는데, 아버지께서 아내에게 재산을 물려주신 것은 정말 현명한 결정이었습니다. 아내의 지혜와 인내가 우리 가문을 지켰고 어머니까지 변화시켰으니 아버지의 선견지명에 감사드립니다. 이 씨와 박준수는 산소를 내려오며 손을 맞잡았어요. 두 사람의 얼굴에는 평온한 미소가 가득했고 앞으로도 서로 의지하며 가족을 지켜나가겠다는 다짐이 담겨 있었습니다. 마을에는 달빛이 밝게 비치고 있었고 박씨 가문의 집에서는 따뜻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어요. 그 불빛은 마치 가족의 화목과 행복을 상징하는 듯 했습니다.
세월이 더 흘러 홍 씨가 세상을 떠나는 날, 그녀는 임종 순간까지 며느리의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며느리야, 내가 너를 괴롭혔던 것을 용서해 주어서 고맙구나. 내 덕분에 나는 편안하게 눈을 감을 수 있겠다. 이 씨는 눈물을 흘리며 시어머니의 손을 잡았는데, 어머님,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편히 쉬십시오. 홍 씨의 장례를 치르는 동안 마을 사람들은 모두 모여 조문했는데, 사람들은 홍 씨가 비록 잘못을 저질렀지만 뉘우치고 변화했기에 결국 좋은 며느리와 손주들에게 둘러싸여 편안하게 세상을 떠났다고 말했습니다. 이 씨는 시어머니의 장례를 친어머니 모시듯 정성껏 치렀고, 마을 사람들은 이 씨의 효심에 다시 한번 감탄했으며 저런 며느리를 만나 홍 씨 마님도 복이 많았다고 칭송했습니다. 그렇게 박 씨 가문은 대대로 번창했어요. 이 씨의 자손들은 할머니의 지혜와 인내를 본받아 모두 효성스럽고 착한 사람들로 자라났습니다. 마을에서는 박 씨 가문의 이야기가 전설처럼 전해졌습니다. 탐욕스러운 시어머니와 지혜로운 며느리의 이야기, 그리고 용서와 화해의 이야기는 다른 가문에도 큰 교훈이 되었고, 부모들은 자식들에게 재산보다 효와 인내가 중요하다는 것을 가르쳤습니다. 며느리들은 이 씨처럼 지혜롭고 인내심 있는 여인이 되고 싶어 했습니다. 이 씨는 늙어서도 여전히 마을을 위해 선행을 베풀었는데, 그녀가 세운 서당에서는 수많은 아이들이 글을 배웠고, 그녀가 나누어준 곡식으로 수많은 가난한 이웃들이 굶주림을 면했으며, 그녀의 명성은 멀리까지 퍼져나가 다른 고을 사람들까지 그녀를 찾아와 가르침을 청했습니다. 이 씨는 언제나 겸손하게 대답했는데, 저는 그저 시아버지의 유언을 따랐을 뿐입니다. 모든 것은 시아버지의 은혜이고 하늘의 뜻입니다. 이렇게 박 씨 가문은 마을에서 가장 존경받는 집안이 되었습니다. 탐욕을 버리고 효와 화목을 택한 가문은 대대손손 번영을 누렸고, 이 씨의 지혜와 인내는 후손들에게 길이 전해져 박 씨 가문의 가훈이 되었습니다. 오늘날까지도 그 이야기는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며 귀한 교훈을 주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어떠셨습니까? 탐욕스러운 시어머니와 지혜로운 며느리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재산은 한순간에 사라질 수 있지만 효심과 인내는 영원히 남습니다. 탐욕은 가족을 파괴하지만 용서와 화해는 가족을 하나로 묶어줍니다. 진실은 언젠가 반드시 밝혀지고 정의는 결국 승리합니다. 앞으로도 이런 교훈을 담은 옛날 이야기들을 계속 들려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다음 이야기도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